저는 이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비르츠나 이삭을 뭐가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재밌어?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E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형설이의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월드컵 조추첨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화제가 될 법한 살라의 인터뷰 때문에 다른 경기들도 이번에 볼만한 어떤 결과가 많았어요. 토트넘은 반등을 했고 맨시티는 승리를 했고 아스날은 고꾸라졌고 첼시도 발목이 잡혔는데 리즈 리버풀 3대3 무승부는 저는 나올 수 있었던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에 리즈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살라가 돌발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더선에서 나왔길래 더선과 리버풀은 사이가 예전부터 좋지 않죠. 그래서 또 날조인가? 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 다른 언론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오피셜 이 인터뷰가 됐고 그리고 이게 참 처음에는 공유가 될 때 글로만 공개가 됐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보고 두 눈을 의심해서 네. 그 영상이 제가 아침 바버샵 예약이 있어서 바버샵이 제가 회사 근처라니까. 네. 그래서 밤새고 있었어요. 중계 끝나고 여기 근처에지만 밥 먹고 식사 그 카페 가면서. 그다음에 머리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죠. 하기 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밤을 샌 상태여가지고 정신이 이미 반쯤 나가 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가긴 나갔구나. 이런 것도 내가 팩트 체크를 못하고 예. 믿고 있는 나 자신이 후회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설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누군가가 모함을 하려고 이렇게 그래. 쓴 거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점점 그 글이 올라오더니 그래서 영상을 찍었죠.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집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집 가고였나 아니면 좀 자고 나서였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났는데 영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글로 보일 때의 느낌이랑 영상으로 보일 때의 느낌은 마치 우리가 2D 영화를 보는 것과 4D 영화를 보는 것의 차이가 있다. 진짜 예.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진짜 담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빡침이 정신을 이렇게 사로잡더라고요.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살라의 이런 인터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구단의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폴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리버풀의 유력한 또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만약에 살라가 슬로우스에게 뭔가 한 방을 먹이고 싶어서 한 거라면 본인한테 자충수를 둔 거고 만약에 구단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살라를 이적시키려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성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리버풀은 단순히 리즈전의 승점을 드롭한 게 아니라 지금만 놓고 봤을 때 쑥대밭이 됐습니다. 인터뷰 하나로. 난리가 나버렸죠. 네. 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게 그대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소보슬라이는 그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라커룸 내에서 이야기는 라커룸에서 끝내야 된다. 내부적으로 네.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보슬라이의 이야기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살라의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완전 모든 이슈는 다 그쪽에서 끌고 가버렸죠. 맞아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슬롯 감독의 선수단 장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어떻게 챔피언이 반년도 안 돼서 정말 개막 시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급속도로 추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의문을 던지고 계신데 저는 이게 물론 전술적인 이유도 크죠. 네. 뭐 전술 반, 뭐 학포 반, 뭐 여러 가지 반 이유들이 다 있지만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그래도 얼마나 그게 좀 심각할까 사실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살라 인터뷰 때문에 이게 좀 큰 문제긴 하구나라는 게 많이 보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 경기였지? 형철이가 그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이거는 지금 전술 전략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뭔가 지금 라커룸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회식이라도 해라. 그렇죠. 소맥이라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5연승 끝난 이후부터는 매주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주마다 그 내용적으로는 그 부분을 네. 안 꼬집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심각했죠. 뭐 이거 형이 이제 저보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라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이제 약간 잠결에 결과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 경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형이 솔로 입중계를 했습니다. 어때 보이던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번 시즌에 내내 그렇죠. 네, 내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도 승점 3점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 경기 내용들이었죠, 사실. 뭔가
뭐 비르츠도 선발로 나오면서 비르츠의 공격 포인트를 사실 입중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죠. 응원을 했거든요. 그랬죠. 여러분 오늘 사실 뭐 리버풀이 요즘 힘드니까 또 비르츠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 그래. 못하니까 일단 네. 우리 비르츠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한번 응원 한번 해볼까요? 이랬는데 불구하고 또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고 지난 경기는 골인 줄 알았는데 자책골이 돼가지고 자책골이요. 되게 아쉬웠을 텐데. 네.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득점을 하면서도 이걸 지켜내지 못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승리했으면 넘어갈 그 분위기인데 비겼어요. 그리고 비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사실 리즈가 준 거예요. 골을. 네. 그 로든 선수 패스미스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기라고 줬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날려먹으니까 뱉었다. 예,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리버풀이다. 이게 이 경기에서도 노살라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건강검진 컨텐츠 했을 때 주원이 형 그걸 이제 정신병원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정신병원. 그때 제가 이제 그 살라 쿼터제를 기용하는 게 어떠냐. 그쵸.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여러 가지 위상으로 봤을 때 선발 출전을 시키고 대신에 50분 정도의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거기도 하지만 살라가 그만큼 라커룸에서의 영향력이 큰 것도 있고 그 이전에도 살라랑 클롭이랑도 한번 약간의 마찰이 있었죠. 그 웨스트햄 원정이었어요. 그때 교체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그 교체 투입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거기서도 클롭 네. 감독하고 언쟁이 한번 붙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살라가 좀 애고가 강하구나. 네. 선발 출전에 대한 그 본인만의 욕심이 좀 크구나. 그거는 사실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했었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선발을 넣어라라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벌어질 일은 언젠간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살라의 인터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나올 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한 번은 홍역을 치르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가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전 이렇게 되면 살라의 겨울 이적 시장 이 이적 또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미 보입니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많이 게 나왔죠. 한 2, 3주 정도 전부터 사우디는 여전히 살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어쨌든 추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곳이고 2030 그리고 사우디 리그에 온 스타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시점이래요. 네. 계약 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에 이 기존 스타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를 떠나면 또 새롭게 리그를 대표할 만한 스타 선수들이 필요한데 살라의 경우는 문화권도 좀 맞는 부분이 있고 이슬람. 그렇죠. 그런 스타성도 당연히 있고 네. 그래서 여전히 사우디 구단들은 이 살라 선수를 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이적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어느 정도는 살라 측에서의 불만이 있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뭐 관계자들끼리는 좀 알려져 있었을 수 있고 구단이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좀 전해진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는 그런 추측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사실 이제 공격 라인에서 어쩌면 살라 원맨 팀으로 그게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살라가 모든 걸 이제 해결해주면서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팀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피르미노 그동안은. 마네가 빠진 다음부터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팀을 이끌었었는데, 그럼 에이스에 대한 대우 내지는 리버풀하면 살라 이렇게 연관돼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게 많이 희석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라가 본인이 그걸 좀 견뎌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살라 본인도 그게 힘들어 보이고 팀적으로도 지금 과연 리버풀의 에이스는 누구인가? 반다이크 맞는가? 맨날 매 경기 할 때마다 독고새고 실점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반다이크 때문은 아니죠. 옆에 코나테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점하는 장면들이 PK를 헌납해 준다거나 아니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상한 수비를 하면서 실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과 뒤에서 너무 좋지 않고 네. 미드필더 라인에서 뭔가 좀 창의적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영입생들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물론 에케티케는 득점을 해주고 있지만 이삭은 어렵게 왔는데 이삭은 과연 뭐 하고 있는가? 비르치의 공격 포인트는 터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망망대해에서 리버풀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고 표류했을 때 야 우리 방향 정해서 절로 나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계속 안정을 찾으면서 야금야금 분위기를 좀 띄워 올릴 필요가 있는데 야금야금 분위기가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는 것도 이게 사실 조금 더럽게 진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버저비터골 맞으면서 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도 얘기하자면 비겼는데 그쵸. 졌다고 표현하는 얘기. 비겼죠.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와닿았어요. 3대3은 진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게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 졌다고 내용이었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야. 리즈가 최근에 굉장히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단단한 수비 내지는 뭐 어쨌든 3백과 백포 여러 가지로 어떤 전술적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혼용하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높은 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근데 사실 이 경기에서는 수비 개개인의 실수가 나오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점을 했는데 이걸 못 잡아낸 리버풀은 사실 한심하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뭐 리즈 얘기를 어쨌든 잠깐 좀 하고 지나가면 우리 라이브 때도 예전에 가끔 왔던 되게 오래된 리즈 팬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아마 웹 커뮤니티를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 닉네임이 되게 익숙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예전부터 그냥 백스리 써라. 그러니까 그 백스리 곧 백파이브죠. 그리고 투톱이 조금 더 좋을 이 상황이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맨시티전에서 중간에 변동을 한번 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 경기 마지막 포든의 득점 아니었으면 리즈가 또 승점을 가져갈 수 있을 뻔했어요. 그 맨시티전 후반전부터 백스리를 바꾸고서부터 맞아요. 따라잡았고 정말 경기 자체를 리즈가 잘 풀어갔는데 그리고 첼시 잡았고. 그렇죠. 포든에게 실점. 근데 첼시는 잡았고 이번 리버풀전은 또 비겼죠. 그리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정에서 승점을 나름 약간의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튼 리즈는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리버풀의 경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살라는 우리가 뒤에서 빼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코나테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예 얘기가 멈춘 상태인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코나테에게 관심을 철회했다. 노관심. 근데 지금 레알은 거기도 쑥대밭이에요. 오늘 졌죠? 네. 지금 지면서 이러면 알론소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쵸. 이건 뭐 SL에서 다룰 테니까 조금 더 논외로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네. 코나테는 그래서 일단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는 거리가 좀 멀어졌으니 네. 본인도 일단 기다려보겠다. 뭐 리버풀 입장에서도 일단 코나테의 재계약 관련해서는 계속 제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응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코나테가 재계약이 되는 것이 맞는가? 물론 뭐 재계약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할래도 계약 기간이 있어야 이적료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게이가 영입 안 되고 레오니가 부상으로 빠지고 조고메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드백으로 보는 것 같은데 코나테도 마찬가지고 반다이크도 흔들리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앞에서 잘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나테는 지금 폭탄 같은 수비잖아요. 심지어 그 PK 내준 것도 다리를 갑자기 들어서 결국 윤토를 걸리게 한 거잖아요. 뭐 코나테의 집중력은 매 경기마다 항상 코나테가 지적이 좀 되고 있는 지금 문제라서 결국 코나테 사과는 그게 제일 크거든요. 코나테 측에서 여전히 주급을 좀 높게 부르고 있다. 리버풀 구단은 그래도 일단 코나테를 일단은 잡는 게 우선. 근데 그 둘 간의 적절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지가 지금 재계약 관련해서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니까 팬들은 여기서 더 오버하지 말고 그냥 잡지 마라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세요? 코나테 갱생의 여지가 있어서 재계약을 일단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FA를 풀어버려라. 와 이거 진짜 요즘 같은 활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리버풀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라면 사실 FA로 레알 마드리드를 간담한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래서 원래 재계약 얘기도 나왔던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팔아도 이적료를 받는데 지금이면 이건 재계약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FA로 풀어 아까운데 이런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내년이 이번 시까지예요. 종료야. 그래서 곧 있으면 반년 남는 거고. 저 보스만 룰에 곧 이제 적용을 받죠. 아니, 사실 지금의 활약을 보면 안 하는 게 맞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선수가 없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적을 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기보다 이제 선수가 리버풀에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선수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 선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코나테라도 일단 잡고 있어야죠. 이 친구가 또 다른 폼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네. 골 때린다. 골 때리는 상황이지. 골 사실. 때린다. 네. 근데 일단 리버풀은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의 최선의 제안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코나테는 뭐 난 안 받아도 레알 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레알이 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레알이 멀리 떨어졌어요. 지금 약간 노관심이야. 지금 상태는 제가 봤던 마지막 정보는 코나테가 해외 쪽에서도 제안이 올 수 있으니 리버풀 제안 일단 오케이 기다려봐. 해외 제안도 기다려볼게. 잉글랜드 기준.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코나테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이 네이버 메일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가 수신을 안 했으면은 그 발신 취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전송 취소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지금 리버풀은 하루빨리 전송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나테가 문제 있었던 거 그리고 에키티케는 어쨌든 그래도 득점을 좀 해주면서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영입 중에 유일하게 지금 건질 수 있을 만한 이적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학포와 케르케즈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됐으니까. 특히 학포는 그 지난번 웨스트햄전이랑 이 썬더랜드전 때는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던 경기였어요. 약간의 세부 조정을 해서 캐리케즈가 오버래핑을 좀 하게끔 해서 웨스트햄전 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캐리케즈도 본머스테처럼 좀 뛰면 되고 하포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그래도 본인이 일단 중요할 때 스탯은 쌓았다. 1골 1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썬더랜드전 때 하포가 또 비슷한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 압박에 완전 막히고 그때도 턴오버 머신이 되니까 슬롯이 또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하포를 그냥 측면으로 벌리게 하고 캐리케즈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리케즈도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특유의 단점들만 나오고 학포는 학포대로 측면에서 다 좀 끊어먹는 상황들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 뭔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왼쪽 측면의 동선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전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노선이 좀 필요한데 경기마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 봐서는 여전히 슬롯이 좀 갈피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적으로는 이런 상태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라의 인터뷰로 리버풀의 상황이 굉장히 좀 난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살라 인터뷰는 보셨을 테지만 몇몇 문장을 읽어드리면 나는 지금 벤치에 앉아있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클럽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왔는데 지금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모든 비난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클럽이 나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것 같다. 내가 리버풀을 위해서 해온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캐러건은 나를 계속 공격했지만 괜찮다. 다른 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선수를 변호해줬을 것이다. 네이션스컵 전에 안필드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바보 같은 예시지만 케인이 10경기에서 무득점을 한다면 모두 케인이 골을 넣을 거라 말했을 것인데 나에게 모두 벤치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케인 좀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한 거는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철이랑도 이제 그렇게 영상을 올려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옵타에서 나온 그 X 글이 하나 있는데요. 케인은 1부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이상 무득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살라 이야기가 좀 틀렸을 수 있다. 이거는 케인에 대해서 10경기 무득점 이야기는 했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마 예시삼아 얘기한 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누가 100경기 넣어도 못 넣어도 야 걔는 오고 맞더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크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실제 싶고. 스탯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형 언론사에서도 살라가 이렇게 인터뷰라는 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살라가 인터뷰하는 타임이나 이럴 때 약간 좀 본인 필요할 때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 내부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이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 자, 반대로 멜리사 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저널리스트죠. 역시 리버풀의 유력한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살라가 사석에서 슬롯이란 구단에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팬들 중에서는 살라 인터뷰는 문제가 있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리버풀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살라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인터뷰까지 나온 거는 구단의 관리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라 이게 좀 우리 축구는 경기를 보고 경기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몸으로 얘기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살라가 몸으로 과연 뭘 보여줬느냐 이번 시즌에. 그래서 살라가 벤치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감독을 비판할 어떠한 선수가 벤치에 있었을 때 감독을 비판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제일 좋은데 감독 아직으로 딴애 쓰네. 왜 쟤를 안 쓰지? 쟤 네.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슬롯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과정 중, 그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그 포인트에서 살라를 벤치에 내려서 비판을 받는 포인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살라 본인이 부진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담백한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 선수를 관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구단이 많은 걸 약속했는데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이걸로 이제 추정컨대, 역시 이건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제법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발 출장이라거나 기타 등등의 약속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살라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뭐 납득할 만한 어떤 이 충분한 설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포인트는 그런 거겠죠.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일찍 교체했을 때나 누구나 주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를 뺐을 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서브. 그래서 감독님 왜 나 서브예요? 라고 그랬을 때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어느 정도 했는가 에 대해서 살라 입장에서입니다. 뭐 제가 뭐 살라 대변인은 아니니까 입장에서 그게 본인에게 수긍이 안 됐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아니면 그 간혹 가다가 감독이 선수들에게 신임을 잇는 과정 중에 되게 많이 있는 일이 말을 안 한 것. 이거는 우리가 K리그에서도 네. 그런 그 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수가 은퇴했거나 이랬을 때 물어보면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 그냥 이러고 넘어가더라. 이런 경우들에 이제 충분히 좀 우리가 봤을 때도 야 그거는 좀 그러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죠. 왜냐면 그들도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독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면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저는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건 선수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것 또한 누군가에겐 배려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나는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뛰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듣고 싶겠죠.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런 이야기 자체를 감독이 하지 않은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 책임도 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살라랑 구단이 그다음에 살라랑 슬롯이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정도 설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 살라가 나 못 받아들이겠어 한 건지 아니면 안 할 말로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잠수이별 당했나 살라가 갑자기 그 구단이나 슬롯이 쌩 까고 다음 경기는 선발이야 라고 그런 다음에 또 노선발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뭐 리버풀 팬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전 살라가 이해 안 돼요. 본인이 굉장히 좀 벤치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최근에 뭐 챔스 교체 투입됐죠. 뭐 최근에 몇 경기만 이런 거지. 살라 리그만 프리미어 리그만 따지면 1라운드부터 계속 선발 뛰었죠. 계속 나왔어요. 최근 2경기 빼곤 다 선발이요. 거의 네. 선발이었으니까. 계속 나왔어요. 다일 거예요, 다 네. 나와서. 계속 나왔어요. 계속. 그리고 거의 풀타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기록을 다 봤거든요. 네. 다 90분 다 풀타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럼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슬롯도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본인도 뭔가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최근에 또 안 됐죠. 안 됐는데 본인이 이제 안 뛰고 리버풀 다시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올라갈 때인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인터뷰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계속 이 다른 견지로 질문을 드리냐면 안 그러면 이건 살라가 옹호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른 얘기와 가능성 때문에 하나씩 얘기를 좀 던져보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살라가 리버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살라가 잘못했어. 잘 못했잖아 나와서. 근데 그때 감독이라면 서브로 내리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정도면 알아서 알 거다 안 해도 문제 없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살라와 이야기를 하는 거 없이 서브야. 혹은 그래도 어쨌든 살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우리가 전술을 좀 바꿔보자 라는 쪽에 살라를 수긍시킬 만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지금 정도면 그래도 알아먹어야지 이거는 일단 뭐 그런 가타부타 설명 필요 없다 쪽인가요? 전 이건 저만의 의견이 있는데요. 예. 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야 된다. 그 살라라는 선수가 이미 슬롯보다도 더 일찍이 리버풀에서 거의 한 8, 9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헌신을 했던 선수잖아요. 뭐 최근의 활약이 어쨌건 그리고 후반기 때 부진이 간혹 나왔던 시즌이 있었건 간에 지금 리버풀이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살라 선수의 활약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고 당연히 살라가 리버풀에서 가진 비중 엄청 큰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올 시즌 폼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내가 선발이 아니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될 타이밍인 것 맞지만 그래도 감독으로서 그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선택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혹시 너 최근에 무슨 문제 있니? 라든지 집에 우환이 있니? 그러니까요. 네. 어디 뭐 힘든 부분이 있니? 혹시 후연 때 너의 폼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같이 의논해봐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살라와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구단과 감독이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면서 그 기간 동안 선발을 좀 제외하겠다라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랬는데도 살라가 가세요. 나는 경기 뛸 거예요. 라고 했으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살라의 치킨 문제가 많지만 근데 이런 대화조차 어느 정도 감독이 좀 먼저 시도를 했어야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됐다가 아니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네. 저는 없었다고는 생각 안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라가 수긍할 만큼의 설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형은 경기인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필드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형도 비슷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라면 과감하게 벤치로 내려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했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긴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주긴 해야 된다. 살라 정도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수는 개인의 입장에서밖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라가 부진했을 때 본인이 어떤 그 폼 저하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 플레이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감독의 전술이 지난해와 다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주위 선수들 나랑 좀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자 입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는 살라의 슈팅하는 장면이나 플레이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전혀 위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이다. 네, 근데 본인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본인 입장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전 그냥 뭐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살라가 수긍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먹히지 않는 인물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살라 옹호자 아닙니다. 특히나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내부의 일을 바깥에서 꺼내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살라의 인터뷰는 보고서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내부에서 깽판을 치든 뭐든 해서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근데 그 네이션스컵 곧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월드컵 조추첨하면서 이집트가 나오는데 영상에 살라 영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집트 얘기할 때 살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3경기 연속 선발 제외가 살라의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가오를 건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가 약간 좀 진짜 그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데 곧 네이션스컵에 갑니다. 그 우리 곽 소장님이랑 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손흥민의 입지랑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겐 신입니다. 신. 정말 신의 영역에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곧 네이션스컵에 가. 그리고 곧 월드컵이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이 입지를 가진 사람에게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지 않은 거는 어떤 신성모독의 영역으로 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성의 끈을 끊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살라를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옳고 그르다의 영역에서 그 이전에 살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밖에 없다. 나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조삼모사거든요.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록적으로 봤을 때 내리 선발이었어요. 그러다가 땅땅땅 노선발이잖아. 그게 아니라 한 서너 경기 하다가 쉬게 하고 서너 경기 하다 쉬게 하고 이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내리 연장으로 가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너네 신성모독이야. 그 느낌으로 간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맞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죠. 만약에 이 정도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세 경기여서 이제 박혀둔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나를 유기한 거야. 완전 이 느낌으로 본 게 아닐까. 이거 근데 세 경기에서 리버풀은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 입장에서 봐봐. 나 때문이라며. 근데 나 빼고 니네가 이겼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참 그거 생각하면은 되게 아쉬운 게 만약에 마지막에 타나카오 선수 골이 안 들어가서 리버풀이 3대1로 이겼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살라를 벤치에 있다가 살라 한 마리 없는 조졌네. 야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된 들어갔을 거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요. 왜냐면 그 팀이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살라 정도 되는 베테랑이라면 그 전부터 팀의 부진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됐다고 봐요.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는 반다이크나 로버슨이나 이런 기존 또 다른 리버풀의 베테랑들은 지금 요즘 인터뷰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올라올 수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아직 좀 힘든 시간이 있지만 모두 이겨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테랑으로서의 부진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인터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살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는 언급도 1도 없고 인터뷰에 잘 나서지도 않았던 선수가 본인이 3경기 선발 제외되자마자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경기 그것도 라스트 미닛 골을 먹혀서 끝끝내 못 이긴 경기 끝난 직후에 아쉬워하는 구석이 1도 없이 나 선발 아니어서 아쉽다. 감독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부분 자체가 그동안 살라라는 선수를 리버풀의 베테랑으로서 신뢰했던 팬들한테는 상당한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슬롯의 책임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타이밍에 또 어떤 루머가 나왔냐면 사실 선수단과 이 슬롯 감독 간에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중간에서 잘 연결해주고 분위기를 올려준 중심 인물은 헤이팅한 코치였다라는 루머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저는 좀 참고할 만하다고 보는 게 흐라벤베르도 과거 이제 이 팀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슬롯보다도 헤이팅한 언급을 좀 많이 했던 인터뷰가 있었고 물론 헤이팅한 아약스로 가서 이제 처참한 성적 끝에 결국에 경질이 됐죠. 그렇죠. 근데 뭐 감독과 또 코치 역할은 다르니까. 그래서 코치로서 헤이팅하가 오히려 슬롯은 저는 항상 슬롯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MBTI로 따지면 F보다는 T의 성향에 가깝다. 되게 냉철하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클롭 감독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부임 초에 좀 냉정하게 딱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끌고 심지어 최근에는 단점이 됐지만 1대0, 2대0이 됐을 때 바로 선수들의 에너지를 뚝 떨어뜨리잖아요. 경기 템포 늦춰라. 관리해라.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이 저는 그냥 굳이 따지면 F와 T를 정말 기계적으로 나눴을 때 좀 T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미 리버풀에는 그런 감독이 있었죠. 라파엘 베네테스. 그렇죠. 그래서 제라드 자서전에도 라파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그 또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감독의 케어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슬롯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잘 다가섰는지에 대해서 딱 뭔가 아리송한 느낌에 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번 살라의 인터뷰가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선수들과 감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헤이팅하 코치였다라는 루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슬롯은 헤이팅하 코치가 떠나자마자 올 시즌 내내 신입생 융화 실패. 그렇지. 기존 선수들이 폼 떨어져 있고 전술적인 문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매 경기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이 감독이 그걸 모를까? 근데도 전술적인 수정이 안 되는 건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 슬롯도 지금 팀 전체적인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살라도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슬롯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팀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전에는 한 50%에서 60% 의심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한 10% 20% 정도 퍼센테이지는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알론소 감독도 이 리더십 문제에 발동이 딱 걸렸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이번에 패배하면서 또다시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고 전술적인 능력까지도 이게 저는 헤이팅하 얘기는 이제 형선한테 지금 처음 들은 건데 헤이팅하 빠지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시기는 겹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국에는 반브론코스트 코치가 있잖아요. 네. 반브론코스트 코치는 그런 역할이랑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선수들은 뭐 형도 자주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또 선수 출신의 우리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엔 감성 터치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이제 멘탈 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했을 때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좀 실망감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걸로 추정컨대
구단과 감독이랑 나 관계 좋다가 그게 딱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에 살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본인이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둘 다 비판적으로 보고 싶어요. 살라는 이거 졸라 욕 먹어야 돼.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살라 사실 선발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에 나오긴 했어요. 그래. 썬더랜드랑 나왔잖아. 다 심지어 후반전은 다 뛰었어요. 네. 저는 아까 얘기에 약간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살라가 만약에 프랑스, 스페인 국적에 정말 스타들이 많은 이 대표팀 중에 한 명,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정도였다면 이 정도의 건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야 손흥민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 저는 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동양권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이랑 또 이들이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흥민의 대단함 또 리더십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보고, 근데 그 진짜 거의 유일신의 영역에 있는 선수가 지금 받은 본인의 존심의 스크래치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납득할 만한 어떤 감성 터치도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거 그럼 결국엔 터질 거였다고 봅니다. 터질 거 맞는 것 같아요. 터질 거였었다고 네. 봅니다. 리즈전을 이겼다? 근데 그 다음에 못 이겼다? 그럼 그 또 순간-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브라이튼전까지 리버풀이 이겼어요. 그러면 살라가 네이션스컵 대표팀에 가서 거기서 첫날에 얘기를 했겠죠. 그래. 가서 또 뭐 얘기했을 수도 있어. 분명 터졌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이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비르츠나 재밌지 이삭을 뭐가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재밌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버풀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하고 챔스에서는 16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삭과 비르치를 영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쓰면서 영입하고 살라가 건재하고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고 반다이크가 버티고 있는 수비진, 알리송의 골키퍼, 그다음에 양쪽 풀백들까지 바꿔줬고.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 바꿔줬고, 야 이거는 왕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제일 웬걸? 빨리 망가지는 게 리버풀이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서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지켜냈었던 살라의 이런 인터뷰까지. 그러니까 진짜 한치 앞길을 모른다. 그래. 그 슬롯의 성공 시대. 물론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좋은 그런 커리어를 보냈지만 이제 빅리그에 와서 이제 슬롯의 이름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면서 앞으로 나가겠구나라고 하는데 리더십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팀원의 이런 인터뷰까지. 그쵸.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이 축구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야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리버풀이 다 했거든요. 솔직히 다 한 거예요. 네.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제일 먼저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형철이는 재미없겠지만. 결국 이제 리버풀이 이렇게 되면 살라를 정말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감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에 지금 찌라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매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슬롯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결국 구단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미 제 공약은 다 끝났습니다. 4경기 이승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질론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경질 주장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미 내용적인 면을 봐도 똑같은 실수가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리드하고 있을 때 그 관리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밀어붙여야 될 땐 밀어붙이고 계속 상대 실수를 유도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리드한 뒤에 느슨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난 시즌부터도 그런 문제는 초반 잠깐 먹혔을 때 빼고는 중반기부터는 계속 그런 문제가 이어졌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 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런 매니지먼트의 문제도 되게 높은 정황상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감독 교체가 분명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살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살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좀 참 뭔가 하나로 정리되진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는 이렇게 분위기가 나간 이상 살라도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마냥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리버풀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독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그래서 뭐 농삼아 지금 알론소랑 그 슬롯이랑 바꾸자 차라리. 너무 좋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지단처럼 어. 슬롯 또한 비슷한 지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빡빡이로. 네. 아니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나와. 그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3기 얘기도 나와요. 이미 그 알론소가 좀 위험하다 싶을 때부터 서서히 좀 아니 기록 올라오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리고 네. 지단이 잠깐 그렇게 또 맡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프랑스 프랑스를 대표팀으로 가고. 간다. 근데 지단이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뭐 여하간 리버풀은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비상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워낙에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다른 경기들은 정말 그야말로 경기예요. 본머스 첼시 보겠습니다. 승점 드롭이고요. 첼시는 참 독특한 팀인 것이 바르셀로나를 압도하고 한 명이 모자랐지만 아스날을 압도하고 물론 뭐 승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리즈에게 지고 본머스에게 비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 할 법한 경기 결과들이거든요. 심지어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전반 유슈팅은 없었고요. 전반 4분에는 세메누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산체스 골키퍼의 선방쇼가 계속 나왔고요. 파머마저도 좀 아직까지 부상 복귀 이후로 확실하게 날카로움을 찾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의 공격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되게 답답한 내용이 나왔던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 90분 동안 좀 지지부진했었죠. 마르스카 감독의 12월이 언제나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겨울에 2위까지 좀 잘 진행을 하다가 2승 3무 5패 10경기에서 2승밖에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락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겨울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첼시 팬들이 많고요. 카이세도가 없으면 경기를 풀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쿠크레아도 갈리고 있다. 파머는 이제야 들어왔기 때문에 폼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센터백은 여전히 불안하며 일단 리즈전에서 토신이 못했으니까 윙어도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결국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건데 공격수들 델라비나 주앙 페드로나 전혀 위력적이지 못하고 자, 이 첼시 팬의 입장에서 지금의 첼시는 어떤 출구로 가져가야 하는가? 이 마레스카가 카이세도 빠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 네, 카이세도가 없으니까 후방 지역에서의 빌드업이 안 되니까 뭐 리스 제임스가 고군분투하지만 리스 제임스가 여기저기에서 막 다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스 제임스와 이 엔조와 카이세도의 이 삼각형이 너무 좋았는데 이 한 명이 빠지다 보니까 아예 후방에서 시작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측면에서 풀던지 아니면 중앙 수비수들이 그 역할을 해주던지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찰로바나 포파나에게 그거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스날도 답답했던 게 주전 센터백이 빠지니까 후방에서 정확한 빌드업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아주 예전에는 중앙 수비수들이 그냥 길게 걷어내고 안정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압박을 잘 풀어나오면서 앞쪽에 뭔가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패스들을 중앙 수비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었고 그 앞에서 엔조와 리스 제임스의 조합도 저는 맞지 않았다. 지금 뭐냐 엔조의 그 중앙에서 좀 앞쪽에 쓰는 엔조와 좀 후방에 쓰는 엔조는 좀 많이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리스 제임스도 역할이 그 안에서의 뭔가 고리 역할은 너무 잘해주는데 그 한 단계 앞에서의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선수가 좀 누가 있느냐고 봤을 때 리스 제임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서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지만 그 앞에 파머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이제 복귀했으니까 뭔가 이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르나초도 덩달아 죽는 느낌이었고 자 그러면 또 단계적으로 앞쪽에 볼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주면서 선수들이 좀 다른 주위 동료들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이제 볼을 잡았을 때의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내보내야 되는 델라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첼시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카이세도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뿐인가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카이세도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리스 제임스와 카이세도 그다음에 그 앞에 엔조 아니면 파머를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엔조가 잘한다고 하는데 지난번보다 이전보다 낫다고 하는데 엔조가 비싼 선수잖아요. 엄청 비싼 선수예요. 저는 그 정도 가격 못 한다고 봐요. 아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잘해야 저는 된다. 더 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엔조가 저는 첼시 팬들하고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잘 뭐 제가 오래전부터 팔로우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엔조의 퍼포먼스를 첼시에서 이적했을 때부터 쭉 팔로우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첼시 경기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첼시 경기를 아예 안 본 건 아니니까
엔조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참 좋은 선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엔조에게도 가격 얘기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가격 얘기가 안 나올 선수는 2명이에요. 카이세도랑 라이스. 네, 그렇죠, 맞아. 저는 엔조도 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기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밖에 못 보여준다는 건 저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엔조가 되게 그 가격대에 있어서의 물론 전 그 가격에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생각합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실력이 시장가에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엔조가 그렇게 중앙에서 되게 카리스마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엔조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약간 들쭉날쭉한 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 이 종류의 선수면 환경이 어떻건 제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제 사실 되게 가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맞는데 저도 이제 한 팀의 팬이니까 이정료가 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본인이랑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봉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죽은 만큼 욕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가 이 돈을 받는데 이걸 해? 근데 이정료는 계약 기간, 그 팀과의 관계, 그다음에 얼마나 뭐 안토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정료가 이 정도면 당연히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다 부진해요. 전체적으로. 예, 그 또 주앙 페드로는 제가 주앙 페드로 마킹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 클럽 월드컵에 잠깐 보고 내가 너무 흥분했나?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 진짜 좋았습니다. 그땐 가자마자 중요한 토너먼트 경기에 맞아요. 바로 골이 나왔죠. 뭐 주앙 페드로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을 때. 약해요. 델랍은 진짜 욕 먹어야 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 이게 참 좀 부상당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톱 자원이 좀 제 역할을 잘해주면 주앙 페드로가 거기에 공존되면서 만들어줄 게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공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중원에서의 이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은 출중한데 이 선수들을 이제 톱니 바퀴처럼 딱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톱니 하나 있고 톱니 하나 있고 이 가운데 카이세도 톱니가 없으니까 없어. 쥐들끼리 헛돌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도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카이세도 보면 와 저걸 잡아내고 저렇게 패스를 해? 그때부터가 이제 가운데 시작이죠. 카이세의 톱니가 돌아오면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빠졌을 때는 다시 다른 톱니를 껴놓든지 아니면 톱니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조합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너무 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설사 그 톱니를 정말 그 패싱하고 앞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저는 제가 그래도 스카우팅 리포트 할 때 어느 정도의 그게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할까 예상에 좀 맞는 그 성공률. 네. 네, 타율 높았죠. 그 적진 네. 않았잖아요. 델랍은 쓰면 안 됩니다. 와 이거 나가리다. 네, 델랍은 나가. 그럼 차라리 기우가 낫다. 기우는 아직 19인데 네. 델랍이나 기우나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델랍도 어려요. 네. 어떻게 그럼 누구 써요? 제로톱 가야 됩니다. 퍼스나인으로 가야 된다. 누구로 서죠? 파머?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델랍은 못 믿겠고 기우도 마찬가지다. 네. 기우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 훌륭하죠. 어떤 피지컬은. 식으로 좀 그 본인이 성장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수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둘 다 직전감 아니다. 직전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델랍은 이 경기에서도 공 뺏겠다고 사실상 거의 카프킥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얼굴 감싸주면서 하는 저는 그런 돌발 행동을 보이는 선수들은 진짜 그 팀 팬들이 정말 싫어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돌발 행동은 약한 거고요. 그 같은 플레이, 그러니까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해. 이 같음을 주는 플레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거칠 수 있어. 저렇게 거치게 들어가냐라고 끝나는 선수가 있는데 뭔가 좀 같다 저 새끼 플레이가 이렇게 딱 주는 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팀 팬들이 더 싫어해요. 네, 그게 델랍입니다. 그래. 네. 돌았나? 약간 이 생각이야. 네. 만약에 그래서 또 퇴장당했어 봐. 이미 퇴장 전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게 통제 불능이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비를 하고 그러다가 경합 장면에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얘는 제발 온필드 보지 마라. 왜? 온필드 보면 저거 퇴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 하잖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첼시 마르스카가 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 이거 리버풀은
내홍이라면 이건 경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카이세도가 다음 경기까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아스날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그 경기에서 어쨌든 무승 1점씩 나눠 가졌잖아. 그 경기의 여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오고 있어요. 서로 잃은 게 좀 많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첼시는 저는 앞으로 우승하기 위해서는 중앙 수비수 무조건 봐야 된다고 센터백 봅니다. 데려와야 돼요. 무조건 봐야 네.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코릴이 복귀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코릴은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겠네. 거의 이번 시즌 네, 거의 위험하지 않나? 근데 이 중앙 수비수만 바꿔도 저는 우승 경쟁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멤버가 그대로 있는다는 가정하에. 네. 저는 아스날도 사실 이전에 흔들었을 때 살리바 영입하면서 임대 보내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살리바를 어렸을 때 데려온 거지. 데리고 뺏길까 와가지고 봐. 임대 보내고. 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 수비수 되게 지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이 있는 자원으로는 우승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 자원이 아니니까 수비 잘한다, 피지컬 좋다 이 뜻이 아니고 더 잘해야 되거든요. 뭔가 빌드업을 했을 때 뭔가 그 경기에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토트넘과 브랜트포드 경기인데 토트넘이 이 경기 정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주 시적절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사비 시몬스가 활약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 친정팀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홈 경기 1승 2무 4패라는 처참한 성적이었는데 이 경기에 승리하면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보여줬고 시몬스 잘해줬고 그 다음에 주축 선수들 쿠두스 같은 경우에 또 화려한 플레이 해줬고 그 다음에 비카리오 도대체 왜 저렇게 킥하는 거야? 저 킥 못하는데 왜 저렇게 시키는 거야? 그거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토트넘은 분위기를 많이 반전시켰습니다. 분위기 리셋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단 브랜트포드는 까다로운 팀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상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연달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왜냐면 이 한창 토트넘이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때에도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전처럼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날도 있었고요. 그때 시몬스도 사실 엄청난 활약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코펜하겐과 이번 브랜트포드의 공통점은 사실 압박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특히 토트넘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최근 일정들에서의 팀들은 정말 강한 압박으로 토트넘에게 맞서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수비 컨셉을 뭐 그때 코펜하겐도 그렇고 지금의 브랜트포드도 그렇고 준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비 시몬스의 활약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이렇게 무대가 깔렸다고 해서 모두가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네, 근데 이거 시몬스 잘한 거예요. 그렇죠. 시몬스는 골도 대단히 멋지게 넣었고. 시몬스는 그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몬스가 어쨌든 활약을 한 부분 또 홈에서 토트넘의 분위기를 한번 끊고 정말 좋은 지금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승리의 가치가 폄하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너무 귀중한 승리였고 이걸 만약에 못 이겼다. 그럼 정말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경질론까지 나왔을 거예요.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한번 밀었다. 그리고 그 민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승리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말 그 경기 하나하나가 감독들 입장에서는 모든 감독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 번 이기면 두 경기 정도 살 수 있고 한 번 이기면 두 경기 정도 살 수가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퐁당퐁당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생존 경쟁이요. 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시몬스가 이제 뽑아내고 득점한 장면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공을 찼으면 좋겠어요. 시몬스가 지금처럼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을 차면 안 되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되게 터프한 태클에 이어서 본인이 압박을 한 다음에 뺏어내고 득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제 슈팅스타 하면서 그 요한이하고 좀 길게 얘기할 고요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가 중학교 때부터 FC 서울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본인은 축구 스타일을 바꾼 거다. 고요한이 되게 좀 전투적으로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고요한 선수는 타팀 팬들 입장에서는 네. 어우 저 눈에 가시 이거죠. 네. 그거는 서울 팬들에게는 사랑을 받는다는 네. 얘기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볼 예쁘게 찼대요. 근데 이게 본인 사람 느끼면서 바꾼 거구나. 근데 주위에서 얘기했대. 너 지금 그럼- FC 서울에 계속 이제 프로팀에 있는데 너 이렇게 차면 프로에서 못 뛴다. 너 같은 애 깔리고 깔렸다. 너가 공 잘 차고 이런 건 지금 알겠는데 여기서 네가 다른 스타일로 바꿔야지만 아마 네가 프로에서 많이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바꾼 거래. 근데 저 시몬스가
공을 되게 잘 차고 이쁘게 차는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그건 유명하죠. 워낙 잘 차니까. 근데 이런 스타일로 저는 더 터프하게 이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 몸을 날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성향도 맞아야 되고 또 뭔가 좀 계속 저렇게 좀 체력적으로도 좀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왜냐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시몬스가 최근 몇 경기는 사실 선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서 본인도 동기부여가 컸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꿈에 그렸던 프리미어리그 선발 안 되겠구나. 못 뛰겠네. 네, 내가 이번에 기회가 왔으니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더 악착같이 뛰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몬스의 활약이 이 방향성을 시작으로 계속 쭉 길게 이어지면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선수 관리가 통한 거죠. 프랭크의 인터뷰를 보면 시몬스에게 전환점이 될 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선수다. 단 이 모습을 반복하고 추가적인 좋은 경기가 필요하다. 사실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렇게 만약에 시몬스가 터프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육체적인 압박을 많이 하는 그리고 파울도 잘 안 불고 이런 리그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시몬스는 돈 아깝다는 얘기 안 나오죠. 지금까지는 아쉬웠으나 이번 경기가 전환점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레이도 미드필더에서 꽤 잘했다는 생각이 좋았어요. 들어요. 미드필더 조합을 어쨌든 토트넘도 빨리 좀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팔리냐 벤탄쿠르의 선발 빈도가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토트넘이 원하는 또 지향하는 바에 걸맞는 저 미드필더 조합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레이라든지 베리발과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쓸지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프랭크는 그레이를 미드필더 자원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포지션보다도 미드필더를 우선해서 보고 있고 그 그레이가 이번 경기 때 활약이 좋았다는 점. 서서히 이제 여기서 탄력이 붙으면 선수 본인이 이제 워낙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압박에 들어와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서서히 키워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2006년생이에요. 되게 어린 선수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이번 활약은 그레이에게 역시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혼민심이 너무 안 좋았던 토마스 프랭크인데 토트넘 팬들 훌륭하다. 여기 이제 축구도 인생도 파도가 있는 법이고 오늘 경기장 전체가 우리를 연호한 방식 너무 좋았고 비카리오에 대해서 응원했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에게서 지지해주고 보호해달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인터뷰에 대해서 잘 봉합을 한 거죠. 네, 잘 한 거죠.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여기서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트포드 때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토트넘에게 맞는 감독인지 아닌지는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글쎄요,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토트넘에게는 괜찮은 감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조금 더 봐야 된다. 다음 경기부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맨체스터 시티 이번에 승리를 하면서 아주 분위기를 반등을 시켰습니다. 사실 뉴캐슬에게는 2대1로 졌고 레버쿠젠전은 이제 주원이 형이 보고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았었는데 리즈 풀럼 사실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나 이겼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다시 완전히 완승을 거두면서 썬더랜드는 상대하기가 버거운 팀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 펩 가르디올라가 그 지난번 풀럼전이었죠. 끝나고 대단히 라커룸을 휘어잡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쥐잡듯이 한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되게 화제가 됐던 풀럼전 보다가 나 머리가 빠졌다라고 했던 그 인터뷰 말미에 보면은 아마 제가 영어를 그때 봤던 거라서 아마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들 나와 함께해서 좀 행복한 시간이고 저 선수들 부럽다 펩이랑 같이 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늘 라커룸에서 지옥을 맛볼 거야.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고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확실히 잡은 것 같고 사실 리즈전, 풀럼전도 실점하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 맨시티의 스쿼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선수 개개인의 폼이 특히 수비 쪽에서 좀 떨어진 부분 이런 점도 있지만 약간 팀 분위기적으로 이 또한 좀 리드하고 있을 때 안일해지는 부분들이 분명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감독의 매니지먼트가 딱 필요한 타이밍에 펩 가르디올라가 이번엔 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밸런스를 최대한 잡으려고 경기에 대한 통제력을 특히 좀 가지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경기를 계속 통제하고 상대한테 흐름이 안 넘어가게끔 관리하는 특유의 그런 맨시티의 리듬이 이번 경기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필포든이 중요한 득점을 계속 해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라이안 셰르키입니다. 셰르키는 이미 리옹에서도 마법사 같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저는 셰르키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으나 걱정이 됐던 건 리옹 때는 볼을 약간 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드리블도 좀 즐겨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셰르키도 아스날이랑 링크가 나면서 좀 챙겨보려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혹시 좀 적응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뭐 펩이 잘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적정하게 리그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도 잘 안 보입니다. 잘해요. 일단 번뜩여요. 그리고 이 라보나킥 같은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천재과야. 정말 천재적인 그 플레이들이 나오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14경기 528분밖에 출장을 안 했는데 3골 6개 도움입니다. 공격 포인트 생산이 굉장히 좋고요. 포든도 뭐 유명한 어렸을 때부터 천재과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이런 경기에서는 변수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안 풀릴 수도 있었던 장면에서 후뱅 디아스 그 득점 마치 이전에 레스터전의 콤파니의 득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득점이 빵빵 터져주면 이게 이제 되는 팀이죠. 그쵸. 그 분위기를 바짝 올렸다. 저는 리즈 플럼전에서 실점을 대량으로 하는 거를 보고 썬더랜드전에서 혹시 드랍을 좀 하려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빌라전에서 아스날이 먼저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했는데 후뱅 디아스가 그렇게 골 넣었다는 거 보고서 이거는 무조건 맨시티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밍상 썬더랜드의 에너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았던 맞아요. 것 같고요. 주중 주말 그리고 원정 영거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썬더랜드의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에도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썬더랜드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초반부터 좋았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직접 썬더랜드 경기도 보고 왔잖아요. 플럼 썬더랜드. 굉장히 좀 후방 지역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이제 펼치는 팀이에요. 당연히 맞아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썬더랜드도 이제 좀 힘이 좀 빠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 네. 이게 마냥 가면 네. 뭐 그런 팀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네,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초반에는 뭔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섰는데 전체적인 스쿼드의 뎁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곤했을 때에 좀 더 이제 좀 지켜내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팀하고 했을 때는 아마 무승부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 경기를 이제 맨시티의 체급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맨시티가 이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었고 그 와중에 저는 뭐 후뱅 디아스의 득점 이런 것들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득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금 전 셰르키가 얘기한 것처럼 셰르키의 그 재능이 이제부터 좀 빛을 보는구나라는 그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셰르키가 그냥 공을 잘 차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플레이를 보면 사실 특출난 재능이거든요. 번뜩번뜩해요. 네, 드리블들이. 그래서 이런 특출난 재능을 만약에 이제 펩이 더 장려한다면 도쿠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 공을 가지고 돌파하는 막강한 선수를 2명을 보유한 거다. 그죠. 라는 거고 그 백프라인 앞에서의 이 수비 능력,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의 안정감만 더해진다면 맨시티는 더 세질 것 같다. 그래. 셰르키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니코 곤잘레스도 뭐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 저는 하나 덧붙이면 맨시티 최근에 한 2-3번의 이적 시장에서 누가 가장 좋은 영입이었냐라고 물으면 제 느낌입니다. 아스날 팬으로서 맨시티를 봤을 때 저 돈나룸마라고 생각합니다. 후방 카리스마가 트래포드 에데르송이 있을 때랑 아예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그냥 세이브를 한다도 물론 에데르송이 너무 좀 좋지 않은 세이브가 좋지 않은 세이브가 아니죠. 세이브가 없어요. 네. 그런 선수에서 월클 골키퍼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이 후방의 안정감, 이게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나룸마의 영입이 대단한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맨시티랑 이제 빌라 아스날 경기를 마지막으로 할 건데 승점 2점 차로 좁혀진 상황에서 아스날은 빌라 원정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버저비터를 맞으면서 패배를 했어요. 일단 에메리는 존나 대단합니다. 이거 공식 7연승 리그 5연승이에요. 그리고 경기를 그냥 단순히 꾸역꾸역 이기느냐? 아니 잘합니다. 네. 전 볼 때마다 선수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키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전 볼 때마다 놀라운 거 리버풀이 빌라를 어떻게 잡았지? 그건 진짜 너무 궁금해요. 한 번 그냥 한번 불쌍하다. 오늘 한번 쉬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간 건지. 아니 그 전에 맨시티 잡았었잖아. 네. 그때 막 이런 거 보면 리버풀 어떻게 했지? 코비인가? 네. 장난 아니야. 너무 이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초반에 아스톤 빌라가 되게 부진했을 때에 대해서 에메리 감독이 코멘트를 했던 게 직전 시즌 마지막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극적으로 놓친 부분 때문에 선수들 동기부여가 좀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초반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정말 늦지 않게 빠르게 잡아내면서 지금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도 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게 가장 놀라워요. 어떻게 선수 관리를 했을까? 오늘 어쩌다보니까 모든 얘기들이 다 감독의 선수 관리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느낀 게 좀 많습니다. 에메리도 그런 부분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르테타 인터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배는 너무 실망스럽고 공을 따낸 뒤에 너무 쉽게 내줬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 18경기 무패를 했고 여전히 상위권이고 계속 같은 수준을 낼 걸 확신한다라는 얘기에 그 이제 코멘트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패배는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딱 털고 바로 갈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는가라고 생각하면 센터백 라인이 지금 괴멸 중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스케라까지 다치면서. 네. 인카피의 이 경기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살리바 인카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팀버는 쿠만이 센터백으로 쓰는 것도 있고 아약스에서도 센터백을 본 바 있습니다만 키가 180 근처인 비교적 작은 센터백이에요. 그럼 맥캐시의 실점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 건 아쉽고 비겼으면 좋았겠으나 부상자가 돌아온다라는 전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돌아온다면 이거 다시 갈 수 있다. 그리고 전반기 일정 보면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올드 트래포드 원정, 그 다음에 안필드 원정, 빌라파크 원정 이런 원정들 경기 다 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지금 2점 차면 불안하긴 합니다만 1위 마크하고 있다는 거는 다음 이 로빈에서는 다 홈 경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전 여전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잘하다가 이젠 사실 이 센터백진과 부상자들을 보면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의 흠은 세컨볼을 잡아내는 어떤 속도나 빈도가 확실히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거. 그게 좀 보였다는 것 정도인데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일정들이 다행히 불의회전부터 울버햄튼전 앞으로의 일정들이 비교적 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비진들 빨리 좀 부상에서 돌아오길 바라고 그 사이에 선수들의 에너지도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다시 팀 스피릿을 올리는 게 전 아스날에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12월 경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컵 대회가 2개 있어요. 클럽 불의회전 챔피언스리그 그 다음에 수정궁 원정이 리그컵 8강입니다. 리그컵 안 따도 괜찮으니까 저는 그 2경기에서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린 다음에 리그 경기 나머지 4경기인가로 기억합니다. 4경기 5경기인가? 그거 다 잡으면 전혀 문제없다. 그래서 그리고 잡을 만한 일정이에요. 뭐 홈에서 빌라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홈이니까 그거 하면 뭐 여전히 순항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스날에게는 목표가 이제 좀 확실해야 돼요. 이거 우리 잘하니까 다른 경기 다 모든 걸 손에 줘야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명확한 목표도 필요하거든요. 결국 그게 저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봅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돼요, 불의회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전에 잘했기 때문이야. 그래 바이언전 잡았잖아. 질 거야. 이거 질 거야. 아니면 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기려고 애쓰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왜? 앞에서 잘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컵 경기도 마찬가지고 라이스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못 뛰어요 아예.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다가 라이스를 앞으로 더더욱더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떤 병이 왔을 때 한 번에 확 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약한 상태에서 병이 오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죠. 지금 라이스가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체력을 채워줘야 되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봤을 때 오늘은 좀 편하게 이 경기를 보자. 벤치에 있는 선수들 원래 주전이었는데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쉬면서 다른 선수들 응원하면서 보면서 그러면은 자기들도 이제 뭔가 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쉴 수 있고 뭔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작업이 지금 아스날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라이브 채팅창에 그 채팅이 하나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이게 펩, 마레스카, 아르테타의 차이다. 이게 뭐냐면 펩은 레버쿠젠전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고 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엔 아슬아슬했습니다만 리그 3연승을 했어요. 근데 마레스카는 그리고 아르테타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언전에 사실 굉장히 많이 힘을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점을 드롭한 걸 보면 이게 펩과의 차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바이언전에 힘을 뺐다.
라고 하면 그거는 선수들이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경기를 이기면서 저는 이번에 물론 체력 저하는 왔지만 팀 스피릿은 더 올라간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요. 아, 무조건이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예. 아니 바이언전을 이겼기 때문에 다른 팀과 경기에서 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맨시티가 레버쿠젠에게 로테이션을 돌린 거랑 아스날이 바이언전에 최선을 다한 거랑 이거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바이언은 아스날에게는 약간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나 PTSD의 영역에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선수단도 감독의 선택에서 용인을 하고, 근데 거기서 로테이션을 돌린다? 그럼 몇몇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수근거릴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감독이 우리 족밥으로 보나 봐. 이거는 저는 팀에게는 최악의 선택이다. 설사 뒤 경기들에서 승점을 드롭했다 하더라도 저는 바이언전에서는 모든 걸 갈아 넣는 게 맞는 판단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클럽 브리에전에서도 또 라이스 선발? 이거는 이제 저도 아르테타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때 그 카라바오컵 하이 라운드 경기 때 진짜 완전 로테이션 돌린 경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무조건 돌리고 나와야 돼요. 수정공 원정은 사실 8강이기 때문에 저는 버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 뭐 주전급을 일부 내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일부 내보내야지 풀 멤버 이 전력을 투구하는 경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게 무조건 이거는 네. 싹 다 바꿔야 돼요. 다 골키퍼까지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문제 없어요. 케파 있잖아. 네. 그래서 이기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우린 리그가 있다. 아 저도 돼. 네. 아니 뭔가 이게 지금 옛날처럼 뭐 압도적인 어떤 전력을 보유하면서 무패로 간다라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야 나는 이거 져도 된다고 봐. 져야 된다고 봐요. 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럴 마인드를 갖고 저는 이 경기를 아스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경기입니다. 브리에전, 수정궁, 리그컵. 그거 대거 로테이션 돌리면 리그에서 그러면 할만해요. 상대하는 팀들이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에버튼 원정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나머지 아마 다음 경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을 짰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 브레이전 져도 된다. 다 쉬어도 된다. 그러면서 야 우리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진짜 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이게 야 로테이션 해가지고 뭐 해서 갈 거야라는 것보다 야 이거 우리는 당연히 로테이션 돌리면서 힘을 빼야 되는 거다. 설사 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 이기면 좋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감독 특유의 어떤 이게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울버햄튼전 이기는데 쉽게 이기고 체력을 다 보강해주고. 쓰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쉽게 수월하게. 이기고 수월하게 이기고 그다음에 에버튼전 승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딱 플랜이 겨울 12월 플랜이 나와. 딱 나온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거 로테이션 돌리라고 미리 앞에 5승 해놓은 거 아니야. 아스날만 전승이에요. 유일했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져서 좀 아스날 입장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챔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어떤 캔버스의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이제 아티스트의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야? 그림을 똑같이 그리네? 라고 근데 완성품만 보면 존나 멋있는 그림 나중에 나오잖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그래. 망친다는 느낌이 네. 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뭔가 좀 잘 완성이 그치. 되는 그런 어떤 12월 달의 어떤 그 플랜에서 브리저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실 리버풀 살라의 인터뷰가 거의 모든 것을 잡아먹은 엄청난 이 라운드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팔로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주간입니다. 레알 맨시티 경기가 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이게 또 여기도 골 때리는 상황이라 그쵸. 그거 봐야 될 거고 인테르 리버풀 경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리버풀도 3연 초과인데 인테르는 키브 감독에 대해서 지금 찬용이 약간 째리고 있거든요.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다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강팀과의 경기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키브 감독님 들어오십시오. 네.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기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유 챔스 안 간다고 너무 주중에 몰아넣는 거 아닌가요? 아니 경기 이거 일정이 12월 다 주중이에요. 개판이야. 다 주중이에요 12월. 그러니까 화요일에 새벽 5시.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게 맨유가 항상 거기에 껴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주요 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챔스 안 나가는 거 프리미어리그 많은 사람들 봐라. 약간 이런 것처럼 거기다 일정을 껴놓은 거 아니야. 물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가지고 당군 이번에 투어 때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었으면 챔스 맨유 경기 주간에-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 또 이 챔스 주간에 또 맨유가 네. 오늘 새벽에도 있습니다. 돌아온 그 새벽에도. 유일한 주말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1시 반이에요. 예. 사실상 시간대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애매합니다. 울버햄튼 맨유 울버햄튼은 지금 약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번리랑 같이 강등 확정빌이거든요. 그 0708 더비보다 승점 페이스가 더 나쁘대요. 지금 0승이고 네. 그래요. 2점이니까. 승점 2점이에요. 번리가 10점입니다. 설마.
지랄하지 마. 설마. 절대 아니죠. 네, 설마. 예, 그냥 사실 그냥 압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맨유. 설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